수험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탄력성 파트입니다. 그런데 매년마다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탄력성만 나오면 우리 수험생 여러분께서 경기를 하시고 도대체 왜 이런 걸 배울 수밖에 없느냐? 이 탄력성이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런데 탄력성 부분이요, 원리만 파악한다면 그렇게까지 어려운 대목은 아닌데 그 원리를 이해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중간에 포기하시고 그냥 대충 무슨 말 나오면 뭐가 답이야 이런 식으로 외우려고 하시다 보니까 어떤 때는 운 좋으면 문제를 맞추시는데 조금 운이 나쁘면 또 문제를 틀린단 말이에요. 이런 현상이 반복되다 보니까 탄력성 부분은 수험생 여러분 입장에서 기피의 대상이 되는 그런 대목이 되고 있는 것이 좀 나름대로 제 입장에선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탄력성은요, 원리만, 개념만 정확히 파악하신다면 그렇게까지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힘내시고 한번 차분하게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탄력성의 의미를 보니까 좀 예쁘게 말할 때 독립변수의 변화율에 대한 종속변수의 변화율을 의미한다, 측정한다 이렇게 말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독립변수, 종속변수를 일부러 왜 썼냐면 문장이 좀 어렵게 나왔을 때 독립변수나 종속변수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다른 문장에서도. 그러면 그때 당황하지 마시고 독립변수는 원인, 종속변수가 결과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원인이 가격의 변화면 가격 탄력성, 소득의 변화면 소득 탄력성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격 탄력성은요, 가격의 변화가 원인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구체적 내용을 따져보기 전에 맨 마지막에 보면 정량적 지표란 말 나와 있죠. 정량이 뭐냐? 정은요, 어떤 값을 구한다, 측정한다 의미가 되고요. 양은요, 말 그대로 양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양의 변화를 측정하기 때문에 측정할 양을 붙여서 정량적 지표라고 하는 겁니다. 정량적 지표. 과거 기출문제에서 정량적 지표라고 해야 되는데 정성적 지표다라고 말을 바꿔서 틀린 문제도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정량적 지표는 쉽게 말하면 양의 변화를 측정하는 지표, 값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가격 탄력성이 나오는데 가격 탄력성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때 저 같으면 이렇게 해석할 것 같습니다. 탄력성 앞에 가격이 나왔죠. 그러면 탄력성 바로 앞에 나온 제목이 원인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므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건 관계없이 가격 탄력성이니까 변화 원인, 어떤 원인 부분이 가격의 변화가 원인에 해당이 된다라고 전제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가격이 변할 때 맨 앞에 수요자 붙였죠? 그럼 수요가 결과죠. 무슨 말이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가격이 변화할 때 수요량이 얼마만큼 변동하는가를 구하는 값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예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도 가격의 변화가 원인, 공급 양의 변화가 결과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 뜻을 보면 가격이 변화할 때 공급 양이 얼마만큼 변동하는가를 구하는 값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제목 잘 봐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또 공급의 가격 탄력성. 이렇게 제목이 나올 때 기본적인 구조는 어떻게 판단한다? 탄력성. 자, 탄력성 앞에 가격자가 붙었죠? 그럼 탄력성 바로 앞에 나온 제목이 원인이다. 탄력성 앞에 나온 제목이 원인이고 맨 앞에 나온 제목이 결과라고
구조를 파악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가격 탄력성 할 때 탄력성 앞에 가격자가 붙었으니까 가격의 변화가 원인에 해당되고 맨 앞에 수요가 붙으면 수요량의 변화가 결과, 공급이란 말이 붙으면 공급량의 변화가 결과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기본으로 깔고 의미를 파악해 본다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을 의미한다라고 문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 역시도 가격 변화율에 대한 공급량의 변화율을 의미한다, 측정한다 이렇게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또한 더불어 여러분 어떤 문장이든 막론하고 뭐뭐에 대한 이 말 나오면 대안의 앞이 분모가 되고 대안의 뒤가 분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격 변화율이 분모, 수요량의 변화율이 분자가 되는 거죠. 공급 탄력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어떤 문장이 됐건 간에 뭐뭐에 대한 이렇게 말이 나오면 대안의 앞부분이 분모가 되고 대안의 뒷부분이 분자가 된다는 거죠. 이 구조만 알고 계시면 별도의 공식의 암기 없이도 문장만을 가지고 공식을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의미를 가지고 보면 분모가 가격 변화율이고 분자가 수요량의 변화율에 해당이 됨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변화율이라는 말은 퍼센트잖아요. 퍼센트. 그럼 실제 시험에서 가격이 몇 퍼센트 바뀔 때 수요량이 몇 퍼센트 바뀐다라고 나오지 않는 이상 탄력성 값을 구하는 공식은 바뀌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격이 됐건 수요량, 양이 됐건 변화율값은 어떻게 구한다? 원래분의 변동분으로 값을 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값으로 변동분을 나눠주는 값이 변화율값에 해당이 되죠. 그럼 이 구조를 잘 보세요. 지금 분모를 먼저 보면 원래의 가격으로 가격의 변동분을 나눠주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면 이 분모값을 함께 압축하면 이것이 바로 가격 변화율에 해당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분자값 올라가 볼게요. 원래의 수요량으로 수요량의 변동분을 나눠준 건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원래분의 변동분이니까 얘도 변화율 값인데 공식 속에 어떤 말이 들어가 있죠? 수요량자가 붙었죠. 따라서 수요량의 변화율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문장으로 나왔을 때 뭐뭐에 대한 이 말 나오면 무조건 대안의 앞이 분모가 되고 대안의 뒤가 분자가 된다. 요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요. 원래대로 하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식은 가격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이 돼야 되는데 보통 값을 구할 때는 퍼센트가 직접 주어지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가격이건 양이건 변화율 값은 원래분의 변동분으로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분모값 가격 변화율도 원래 가격으로 가격의 변동분을 나눠 구하는 거고 분자값인 수요량의 변화율도 원래의 수요량으로 수요량의 변동분을 나눠서 값을 구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가격이건 양이건 변화율은 무조건 원래분의 변동분으로 값을 구한다. 이 점만 잘 기억하신다면 계산까지도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때 이제 탄력성의 의미는 알았는데 예컨대 탄력성이 크다, 탄력적이다, 또는 탄력성이 작다, 크다 이렇게 많이 나올 때가 있어요.
자, 탄력성이 크다는 걸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탄력적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탄력성이 작다고 할 때는 비탄력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탄력성은요, 아무리 복잡하게 말이 나온다 할지라도 변수가 두 개밖에 없어요. 비교 대상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요. 잘 보세요. 지금 수요의 가격 탄력성도 가격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 이 두 가지 비교하는 거고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도 가격 변화할 때 공급량이 얼마만큼 변동하는가를 구하는 거니까 가격의 변화와 공급량의 변화 두 가지만 비교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탄력성이 큰가 작은가를 구분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두 가지 비교합니다. 자, 가격 변화율과 양의 변화율이죠. 근데 이거는 주로 수요 탄력성을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수요량의 변화를 가지고 얘기를 드려볼게요. 그럼 예를 든다면 좀 올라갔네요. 좀 낮출게요. 자, 수요량의 변화율. 만약에 여기 아파트란 물건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아파트의 가격이 10% 오르거나 내림에 따라서 아파트의 수요량이 뭐 15% 줄어들거나 증가한다라고 말이 나왔대요. 제가 지금 가격의 상승과 하락, 양의 증가와 감소는 왜 가로로 묶어놨느냐? 상승, 하락, 증가, 감소는 탄력성을 비교할 때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말이 뭐냐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탄력성 값을 구하는 계산 문제가 아니라면 숫자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숫자만 상승, 하락, 증가, 감소는 나중에 보는 거고 일단 숫자만 보시면 돼요. 잘 보세요. 가격이 10이 바뀌죠. 가격이 10이 바뀌는데 양이 15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격보다 양이 많이 바뀌는 건 이해되시죠? 이처럼 가격의 변화보다 양의 변화가 클 때 우리는 탄력성이 크다 또는 탄력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있는 겁니다. 그럼 뒤집어서 아파트의 가격이 10% 오르거나 내리는데 아파트의 수요량이 5% 줄거나 는다고 말이 나왔다. 그럼 가격의 상승, 하락, 양의 증가, 감소는 조금 이따 보시라고요. 나중에 보실 필요가 있어요. 뭐만 보시면 된다? 숫자만 먼저 봐달라. 지금 가격이 10이 바뀔 때 양이 5밖에 안 바뀌잖아요. 맞죠? 그러면 가격보다 양이 적게 바뀌는 건 이해되시죠? 이처럼 가격보다 양이 적게 바뀔 때가 비탄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탄력성이 크다, 탄력적이다 이 말을 문장으로 바꾸면 가격 변화율에 비하여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클 때 수요가 탄력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뒤집어서 가격 변화율에 비하여 수요량의 변화율이 작을 때 수요가 비탄력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보세요. 문장이 복잡하고 길게 나온다 할지라도 비교 대상은 두 개밖에 없다니까요. 가격 변화와 양 변화 두 가지만 보시면 돼. 오케이? 그럼 최종 결론이 뭔지 아세요? 가격보다 양이 많이 바뀐다. 탄력. 가격보다 양이 적게 바뀐다. 비탄력입니다. 양이 많이 바뀌어요. 탄력. 양이 적게 바뀌어요. 비탄력.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면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예컨대 수요가 탄력적이라 하면 가격 변화율에 비하여 수요량의 변화율이 큼을 의미한다. 그게 기출 지문입니다, 여러분. 그럼 말뜻 그대로 물어본 거 아닙니까? 맞죠? 이렇게 보실 것. 그리고 또 하나, 요 값을 조금 전에 보셨던 수요 탄력성 공식에 대입을 해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탄력성 공식은요, 무조건 가격 변화가 분모, 수요량의 변화가 분자가 됩니다. 가격은 10이 바뀌는데 양이 15가 바뀌잖아요. 맞죠? 제가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가격의 상승 하락, 양의 증가 감소는 일단 무시해라. 숫자만 보시면 된다. 그럼 10분의 15는 나눠주면 1.5잖아요. 그럼 1.5라는 값은 1보다 큰 값인 건 이해되시죠? 우리 가격 탄력성은요, 기준값이 1이에요. 그래서 가격 탄력성 값이 1보다 크면 탄력성이 크다, 탄력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복습해 볼까요? 지금 비탄력 볼게요. 가격이 10 바뀔 때 양이 5가 바뀐단 말입니다. 맞죠? 그럼 10분의 5는 나눠주면 0.5고 0.5의 값은 1보다 작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다 이 말과 수요가 탄력적이다 이 말과 가격 변화율에 비하여 수요량의 변화율이 크다는 말은 같은 뜻 아닌가요? 같은 뜻 맞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수요가 탄력적이다. 이 표현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다. 이 표현과 가격 변화율에 비하여 수요량의 변화율이 크다. 이 말은 모두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맞죠? 이거예요. 근데 왜 수험생들이 탄력성 부분을 어렵게 생각하시냐면 이걸 모두 파악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외우려고만 들어가는 거예요. 외우려고만 하다 보니까 예컨대 이 중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클 때 탄력적이다. 이것만 외웠다. 이겁니다. 근데 상대방 출제자가 이렇게 문장을 만들지 않고 가격 변화율에 비하여 수요량의 변화율이 크다라고 말을 하면요. 외우지 않은 말이 나오니까 이게 무슨 뜻이지? 이런 거 본 적 없는데 틀려온다는 거죠.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뭐가 안타깝느냐? 똑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수요가 탄력적이다 이 말과 가격보다 양이 많이 바뀐다 이 말과 값을 구해보니까 탄력성이 1보다 크다는 말은 똑같은 말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럼 원리 파악이 되면 같은 말이네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걸 싫어하니까 뭐다? 외우기만 하는 거예요. 외우는데 외우려고 작정하니까 외울 게 많거든요. 많으니까 그중에서 좀 외우기 쉬운 거 몇 개만 골라서 외워가지고 문제 풀더라 이거죠. 근데 운이 좋아서 내가 외웠던 말이 나오면 정답을 쉽게 구할 수 있겠지만 내가 외우지 않았던 말로 출제가 되면 어떻게 그 정답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런 현상이 매년마다 반복이 돼요. 그래서 모든 원리를 파악하고 문제 풀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암기법에 매몰되는 건 인간적으로 이해는 갑니다만은 그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전 같으면 어떤 암기법만을 가지고 정답을 구할 수 있었던 부분도 있었죠. 근데 오늘날의 출제 패턴은 암기법만 가지고는 정답을 구하기가 어렵게 출제가 돼요. 그럼 출제 경향과 패턴이 바뀌었다면 학습의 방법도 바뀌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 수험생들께서는 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쉽게 하자. 뭐 어차피 자격증 시험인데. 근데 어떡합니까? 출제 패턴이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구만. 원리의 파악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요새는 물어봅니다. 단순히 어떤 글자 외웠다고, 단어 외웠다고 답을 구하는 패턴이 아닌 겁니다. 이 점에 유념하시고 학습법 좀 힘들고 귀찮겠지만 정석대로 공부를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이것과 그때도 똑같아요. 공급 탄력성도요. 수요 대신에 공급만 바뀔 뿐이죠. 따라서 공급이 탄력적이다. 그 말은 가격 변화율에 비하여 공급 양의 변화율이 크다는 말과 같을 것이고 또한 공급의 가격 탄력성 값이 1보다 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럴 때 이렇게 수요나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수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 구분, 탄력성 구분도 있네요. 탄력성 구분 일단 볼게요. 탄력성의 유형은 5가지입니다. 탄력,
비탄력, 단위 탄력, 완전 비탄력, 완전 탄력 이렇게 5가지로 구분되는데 제가 만약 수험생 입장에서 공부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한다? 어차피 탄력의 반대가 비탄력 아닌가요? 그럼 2개 묶어서 비교하시면 학습이 편하실 것 같고요. 2번째, 완전 비탄력의 반대가 완전 탄력 아니겠습니까? 왜? 완전이란 말이 완전 이 말이 붙을 뿐이지 탄력의 반대는 비탄력일 테니까요. 맞죠? 그래서 탄력과 비탄력 묶어서 비교하시고 완전 탄력과 완전 비탄력 묶어서 비교하신다면 내용 학습이 보다 쉬워지지 않을까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볼게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탄력성이 크다. 탄력적이라는 말은 탄력성이 크다 그랬어요. 그럼 무조건 어렵고 복잡하게 보지 마세요. 2가지만 비교합니다. 무엇과 무엇? 가격의 변화와 양의 변화. 근데 지금은 수요 탄력성 얘기하니까 수요량의 변화를 비교할 필요가 있겠죠. 자, 들어갑니다. 자, 아파트라고 해당 재화를 가정해 봤을 때 아파트의 가격이 10% 오르거나 내립니다. 그 결과 아파트의 수요량이 뭐 15% 줄어들거나 늘어납니다. 그럼 제가 아까도 강조했습니다. 숫자만 보자. 일단 가격의 상승, 하락, 양의 증가, 감소는 나중에 보시고 일단은 숫자만 보자 그랬습니다. 가격이 10이 바뀔 때 양이 15가 바뀌었죠. 그럼 가격보다 양이 많이 바뀐 거 맞죠? 이 값을 탄력성 공식에 대입해 보면 가격 변화가 분모가 되고 양의 변화가 분자가 되니까 10분의 15는 나눠주면 1.5고 1.5의 값은 1보다 큰 값인 거 맞죠? 또한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억할 게 뭐냐면 탄력성의 크기와 곡선의 기울기는 반대입니다. 즉 탄력성이 클수록 기울기가 작거든요. 그럼 분명히 탄력성이 1보다 크니까 탄력성이 크단 말이죠. 그럼 탄력성이 크니까 곡선의 기울기는 반대로 작습니다. 자, 기울기가 작아요. 근데 작다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 완만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여기서 한 가지 또 알 수 있는 것, 탄력성의 크기와 곡선의 기울기는 반대다.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탄력성 큽니다. 무조건 기울기는 작고요. 탄력성이 작습니다. 무조건 기울기는 크다고 나와야 됩니다. 탄력성과 기울기는 반대입니다. 조심하시길 바라요. 자, 이제 비탄력 물어봤죠? 그럼 탄력의 반대가 비탄력이에요. 그럼 예측해 보죠. 그럼 탄력성이나 클 때는 가격보다 양이 많이 바뀌는 게 탄력적이야. 그럼 탄력의 반대가 비탄력이니까 가격보다 양이 적게 바뀌는 게 아닐까 예상할 수 있잖아요. 또 탄력성 값이 1보다 클 때가 탄력이니까 비탄력은 반대로 탄력성 값이 1보다 작다고 나오지 않을까 예측할 수 있잖아요. 또 탄력성이 클수록 기울기가 작다. 그럼 비탄력이면 탄력성이 작은 거니까 기울기는 크다. 이렇게 반대로 예상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수험생 입장이라면요. 탄력과 비탄력을 모두 따로따로 구분해서 외울 것이 아니라 탄력성이 크다. 탄력적일 때의 내용을 정확히 알았다면 비탄력 나오면 무조건 거꾸로 내용을 바꿀 거다. 그럼 암기량도 적어질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이제 뒤집어 볼게요. 그래, 탄력의 반대가 비탄력이지. 그럼 내용도 반대이겠구나. 그럼 예컨대 가격이 10% 바뀔 때 양이 5% 바뀌겠구나. 그럼 가격보다 양이 적게 바뀌는 게 비탄력 맞구나. 또 이 숫자를 공식에 대입해 보면 가격은 10이 바뀔 때 양이 5가 바뀌니까 0.5가 나오고 0.5의 값은 1보다 작은 값이구나. 그리고 탄력성의 크기와 곡선의 기울기는 반대가 되니까 탄력성이 작으면 기울기가 크겠죠. 그래서 곡선의 기울기가 크다. 기울기가 크다는 말을 다르게 바꾸면 가파르다. 가파르다, 급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 다음에 단위 탄력이 뭐냐면 단위 탄력은요.
양쪽이 같은 거예요. 양쪽이 뭐다? 가격의 변화와 양의 변화가 같을 때 단위 탄력적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가격이 10% 바뀔 때 양도 10% 바뀐다면 가격의 변화와 양의 변화가 같잖아요. 이럴 때 단위 탄력적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값을 또한 공식에 대입해 보면 가격도 10, 양도 10이니까 탄력성 값은 1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또 단위 탄력적일 때 곡선의 형태는 직각 쌍곡선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어차피 이 곡선의 형태, 직각 쌍곡선도 나중에 본 수업 들어가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저게 직각 쌍곡선이라고 얘기할 건 뿐이구나. 어렵지 않습니다. 내용 어렵지 않은데 지금은 그래프까지 그릴 여유가 없어요. 지금은. 그 다음 네 번째가 지금 완전 이제 탄력도 있고 완전 비탄력이 있는데 일단 완전자가 붙는 것 빼고는 탄력과 비탄력이니까 얘도 한쪽과 나머지 한쪽이 내용이 서로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완전 탄력 나오면 무조건 가격은 불변이에요. 가격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가격이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이 변동하는 경우를 우리는 완전 탄력이다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가격이 조금만 변해도 수요량이 무한대로 변동하기 때문에 완전 탄력일 때는 가격 탄력성 값이 무한대가 되고요. 또 완전 탄력일 때는 곡선의 형태가 수평선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수평선. 그럼 이제 예측합니다. 어차피 아직 안 배웠어요. 내용 잘 몰라요. 그런데 완전 탄력의 반대말은 완전 비탄력인 것 같아요. 그럼 내용도 어찌됐건 정반대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러면 가격은 불변의 반대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양은 변화의 반대 불변인 거죠. 그래서 일단 끊어볼게요. 무조건 우리 문장 속에서 문제 속에서 완전 탄력 나오면 가격 불변, 완전 비탄력 나오면 양 불변이에요. 근데 만약에 완전 비탄력 나왔는데 양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라고 말이 나오면 무조건 틀리죠. 왜? 완전 비탄력은 무조건 양 변화 없는 거예요. 완전 탄력은 가격 변화가 없는 것이고 완전 비탄력은 양 변화가 없는 겁니다. 또 완전 비탄력은 무한대의 반대는 0이거든요. 그래서 완전 비탄력일 때 가격 탄력성은 0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수평선의 반대는 당연히 수직선일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나오죠. 근데 요거 지금 완전 비탄력 수직선 요거 보는 순간에 앞에서 봤던 기억 안 납니까? 여러분, 자, 제가 기억을 되새김질 해볼게요. 분명히 앞선 시간에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 배우시면서 부증성이 있었죠. 부증성 때문에 토지는 생산이 안 된다. 그래서 토지의 공급 양을 증가시킬 수 없다. 양을 늘릴 수 없다. 그 말은 양의 변화가 없다. 그래서 물리적 토지 공급은 불가능하다. 양 변화가 없으니까 완전 비탄력적이고 수직선의 모습 보인다라고 배우셨던 기억이 나지 않죠, 사실은. 왜냐하면 오늘 기초 수업 처음 듣고 계신데 2시간, 3시간 전에 배웠던 걸 어찌 기억한단 말입니까? 맞죠? 그러나 앞으로 이제 수업을 반복하시고 학습을 지속하시다 보시면 그 말이 또 나오네. 다만 좀 다른 형태로 관점이 다르게 출제가 될 뿐이지 내용 자체는 똑같은 걸 물어보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형태를 제가 곡선의 형태만 놓고 그래프를 잠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력성과 관련된 곡선 그래프죠. 모든 그래프의 기본은 피카츄입니다. 자, 프라이스 가격 원점 쿼안티티 양인데 지금 수요 탄력성을 중점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QD, D가 수요고 Q가 양이죠. 그럼 QD가 수요량인 겁니다. 자꾸 이런 부호나 기호에 익숙해지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분명히 앞에서 수요 법칙상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 관계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수요 곡선은
우하향한다고 배웠죠. 다만 이렇게 수요 곡선이 수직선일 때가 있고요. 이렇게 수평선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탄력성이니까요. 잘 보세요. 일단 수평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평선. 이 수평선의 경우는요. 어디에 꽂혔냐면 가격에 꽂혔습니다. 그럼 수요 곡선이건 공급 곡선이건 곡선이 가격에 꽂혔다. 그럼 꽂힌 부분은 변화가 없다는 뜻이에요. 가격은 변화가 없다는 뜻입니다. 가격은 변화가 없는데 왔다 갔다 양은 변화거든요. 그러면 수평선의 뜻은 가격은 불변임에도 불구하고 양이 변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수직선이 결국은 완전 탄력을 얘기하고 있다. 완전 탄력. 가격은 불변임에도 불구하고 양이 변하는 경우가 완전 탄력이었죠. 그럼 수평의 반대가 수직선이죠. 그럼 예측해 보건대 완전 탄력의 반대니까 자동적으로 완전 비탄력일 수밖에 없어요. 자, 수직선은요. 가격과 양 중에 양에 꽂혔죠. 방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가격이 됐건 양이 됐건 꽂힌 부분은 변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양의 변화가 없어요. 그럼 가격은 오르거나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양의 변화가 없다 보니까 수직선의 뜻은 완전 비탄력임을 알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자, 그러면서 이제 직각쌍곡선. 아까 단위 탄력일 때 곡선의 형태가 직각쌍곡선 그랬죠. 근데 원래는 직각쌍곡선을 그리려면 자하고 각도기가 필요해요. 그냥 그리면 무대뽀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당연히 순서상, 우리 환경상 각도기 자가 없습니다. 그냥 그려볼게요.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가운데. 자, 지금 가운데를 지나는 이 대각선. 가운데를 지나가는 대각선이 직각쌍곡선인데요. 가운데를 지나간다는 건 뭐냐면 가격의 변화와 양의 변화 폭이 같다는 뜻이에요. 가격이 변한 만큼 양이 변동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 아까 뭐 배웠죠? 가격의 변화와 양의 변화가 같을 때 단위 탄력적이라고 배웠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맞죠? 이처럼 단위 탄력일 때는 직각쌍곡선의 모습 보인다. 직각쌍곡선의 의미는 가볍게 정 가운데를 지나가는 대각선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탄력성 유형 5가지 중에서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 단위 탄력의 3가지를 따져봤거든요. 그럼 남은 건 탄력과 비탄력 2개 남았죠. 이것만 비교하시면 돼요. 그럼 다른 것 없다고 보시고 여러분, 제가 지금 곡선을 2개 그려볼 테니까 그 중에 탄력과 비탄력을 구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하얀색 수요곡선이 있다고 보고요. 또 이렇게 보라색 수요곡선 2개가 있다고 보죠. 편의상 하얀색을 A 그리고 보라색을 B라고 보자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보실 때요. 나머지 없다고 보고 A 하얀색과 B 보라색 중에서 어느 쪽이 탄력성이 크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앞에 제가 뭐라 했죠? 곡선의 기울기와 탄력성의 크기는 반대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A가 하얀색 A가 보라색 B보다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라요. 그럼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른 쪽일수록 거꾸로 반대로 탄력성이 작습니다. 그러므로 A가 비탄력이에요. 그럼 상대적으로 기울기가 완만한 B가 탄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 B가, 요 보라색 B가 탄력이에요, 탄력.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5가지 형태를 모두 그려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수요곡선이건 공급곡선이건 수직선이면 완전 비탄력, 수평선이면 완전 탄력, 직각쌍곡선이면 단위 탄력,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비탄력,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탄력이죠. 근데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요. 잘 보세요. 지금 A는 수직에 가깝죠.
수직에 가깝다는 건 완전 비탄력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그래서 수직에 가까워진다는 건 곧 기울기가 가파르다는 뜻이기 때문에 비탄력이 되는 거죠. 뒤집어서 B는요. 수평에 가깝죠. 수평은 완전 탄력이죠. 그럼 완전 탄력에 가까워지니까 탄력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기울기에 따라서 탄력성의 크기가 달라지지만 그것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요. 어떻게 보자? 수직에 가까우면 완전 비탄력에 가까워지니까 비탄력이 되는 거고 수평에 가까워지면 완전 탄력에 가까워지는 셈이니까 탄력성이 크다, 탄력적이다 라고 이해하시더라도 잘못된 건 아닌 거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실 것. 자, 가격 탄력성을 가볍게 살펴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 변동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경기의 뜻은요. 건축 경기를 얘기하죠. 건축 경기인데 그냥 건축 경기만 놓고 보면 상업용, 주거용, 공업용 부동산 건축 경기가 모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건축 경기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주거용, 주택이거든요.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 건축 경기가 부동산 경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는 건축 경기 중에서도 주거용 부동산 건축 경기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현실적으로도요. 우리 부동산 경기 관련했을 때 뉴스에서 주택 가격이 어쩌고 저쩌고 주택 경기가 불황이다 호황이다 이렇게 말 나오지 토지 경기가 어쩌고 저쩌고 상가나 공장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 안 나오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주택의 건축 경기가 부동산 경기의 핵심이고 당연히 주택 건축 경기의 측정이 곧 부동산 경기의 호황과 불황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의 역할을 한다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자, 그럴 때 부동산 경기의 어떤 유형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순환적 변동과 추세, 계절, 불규칙적 변동 나눠지는데 굳이 구분한다면 추세적 변동부터 불규칙적 변동까지 묶으면 비순환적 변동이라고 나눠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큰 구조를 따지면요. 부동산 경기는 순환적 변동과 비순환적 변동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순환적 변동은 조금 이따 그림을 그려보면 아시겠지만 상향, 후퇴, 하향, 회복의 국면을 순환하는 게 바로 순환적 변동이고요. 나머지 비순환적 변동은 크게 계절적 변동, 또 장기적, 다른 말로 추세적 변동이죠. 또 무작위 또는 불규칙적 변동, 다시 이렇게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절적 변동은요. 말 그대로 계절자가 붙었죠.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 특정 계절에 따라서 경기의 변동이 발생할 때 계절적 변동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단적으로는 말이에요. 우리 이제 12월 겨울방학 기간이죠. 그러면 여름방학이든 겨울방학이든 방학 기간 동안에 대학가 근처에 원룸의 공실이 늘어요. 왜냐하면 우리 대학의 여름방학, 겨울방학은 방학 기간이 길잖아요. 방학 기간이 길다 보니까 방학이 되면 원룸에 살지 않고 전부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방학 기간 동안에 원룸의 공실이 증가한다는 건 부동산의 수요가 감소하는 것이고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여름이나 겨울이라는 계절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방학 자체가 여름방학, 겨울방학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내용은 계절에 따른 경기 순환이 되기 때문에 계절적 변동을 답으로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불규칙, 다른 말로 무작위적 변동인데 얘는 전쟁, 천재지변, 정부 정책을 비롯해서 예측하지 못한 사태로 인한 비순환적 경기 변동을 무작위 또는 불규칙적 변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자주 출제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어쩌다가 출제가 되면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예기치 못한 사태, 이 말 나오는 그 순간 무조건 정답은
무작위 또는 불규칙적 변동을 답으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측정 지표 나오는데, 자, 부동산 경기의 측정 지표는 선행, 동행, 후행, 보조적 지표로 구분됩니다. 근데 어차피 선행이라고 한다는 건 미래의 경기를 측정하는 지표고요. 동행은 현재의 경기, 후행은 과거의 경기를 측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알아둘 것은 보조적 지표. 자, 보조적 지표가 가격 변동이거든요. 가격 변동. 근데 보조적 지표다. 그 말이 뭐냐면 가격만을 가지고 부동산 경기의 호황과 불황을 단정할 수가 없다. 이것을 보조적 지표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격의 변동은 부동산 경기 측정 지표 중에 하나이겠지만 보조적 지표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론, 가격의 상승, 하락만을 가지고 경기의 호황과 불황을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지역의 부동산 경기가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출제가 된 적도 있어요. 우리말로 바꾸면 단순히 가격의 상승만을 가지고 경기가 좋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 부동산 경기 순환 국면별 특징, 현재 출제 패턴은 바로 경기 순환 국면별 특징, 현상을 정확히 알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죠. 일단 부동산 경기 순환은요, 그림을 잠깐 그리면 상향, 후퇴, 하향, 회복이라는 네 가지 국면을 순환한다라고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상향 국면은 일반 경기로 따지면 호황에 해당되고요. 당연히 하향 국면이 불황 부분이 되겠죠. 나머지 후퇴 국면과 회복 국면은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첫 번째, 이 상향 국면에서 가장 높은 점을 정점이라고 말하고요. 또 하향 국면에서 가장 낮은 점을 저점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이 정점과 저점의 높이 차이를 경기 변동 또는 순환의 진폭이라고 말을 하고요. 진폭. 두 번째, 요 상향에서 출발해서 후퇴, 하향, 회복을 거쳐서 또 다른 상향 국면이 나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경기 변동의 주기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상향 국면의 정점과 하향 국면의 저점의 높이 차이를 진폭이라고 하고요. 상향에서 출발해서 또 다른 상향 국면이 나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차를 경기 순환의 주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럴 때 요 각각 상향과 하향, 후퇴와 회복 국면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는가를 자주 물어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요, 저 같으면 또 어떻게 공부한다? 어차피 상향의 반대가 하향일 거고 후퇴의 반대가 회복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러면 따로따로 네 가지를 분리해서 기억하고 공부하는 것보다는 저 같으면 상향과 하향을 묶어서 비교하고 후퇴와 회복도 묶어서 비교할 것 같습니다. 왜? 내용이 정반대일 테니까요. 그래서 일단 상향과 하향을 비교하고요. 두 번째 후퇴와 회복을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향 시장은요, 호황이니까 좋은 말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계속해서 오를 것이고 거래가 활발할 수밖에 없겠죠. 잠깐 끊고 상향의 반대가 하향이니까 안 좋은 말이 반복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가격은 계속해서 떨어질 거고 거래는 함상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벌써 첫 번째 문장부터 정반대의 현상이 나옴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시 상향 가볼게요. 매도자 중시, 매도자는 파는 쪽이죠. 거래 당사자 중에서 매수자는 사는 쪽, 매도자는 파는 쪽입니다. 파는 쪽이 중시돼요. 대접을 받죠. 그럼 생각해 봅니다. 매도자의 반대가 뭐죠? 매수자죠. 그럼 당연히 예측해 보건대 상향의 반대인 하향 국면, 하향 시장에서는
사는 쪽인 매수자가 대접을 받는다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상향 국면에서는 매도자 파는 쪽은 거래 시기를 늦추고자 하며 매수자는 당기려고 한다는 말 나오죠. 잠깐 설명을 좀 이따 보고요. 그럼 예측합니다. 상향 반대가 하향이죠. 그럼 내용도 반대가 돼야 되니까 하향 시장 나오면 매도자는 거래 성립 시기를 당기려고 하고 매수자는 늦추려고 한다는 반대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이럴 수밖에 없느냐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상향은요 계속해서 가격이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부동산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파는 쪽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늦게 팔면 조금이라도 비싼 대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 거래 성립 시기를 늦추려고 하겠죠. 근데 매수자 사는 쪽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사야 몇백이라도 아낄 수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매수자는 빨리 사려고 하니까 거래 성립 시기를 당기려고 한다는 말이 나오게 되겠죠. 근데 반대로 하향은요.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져. 그럼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게 손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매도자는 빨리 팔아 먹으려고 하니까 거래 성립 시기를 당기려고 할 것이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조금만 늦게 사도 좀 더 싼 값에 구입할 수가 있는 거니까 당연히 거래 성립 시기를 늦추려고 한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맞죠?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겠고 또 상향은요. 직전 국면의 거래 가격은 새로운 거래에 하한이 된다. 무슨 말이냐면 상향 국면 전에 어떤 아파트가 2억에 거래가 되었다면 상향 후항이 되면 그 아파트 아무리 못 받아도 2억 이상은 받을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과거의 거래 가격은 새로운 거래에 하한이 된다. 그거 이상은 받을 수가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럼 예측해 보건대 상향의 반대가 하향이니까 직전 국면 즉 과거의 거래 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하한의 반대 상한이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무슨 말이냐면 자 하향 시장에서 과거에 어떤 아파트가 2억에 거래되었다면 하향은 불황이죠. 불황이 되면 그 아파트 2억 이상 받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 과거에 거래된 가격인 2억이 불황이 될 때 하향시장에선 받을 수 있는 최고한의 가격이 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새로운 거래에 상한이 된다는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자 상향시장은 계속해서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맞죠? 과거에 2억에 거래됐다면 상향시장에서는 아무리 못 받아도 2억 이상은 받을 수 있게 될 수 있으니까 과거의 거래 가격 2억은 상향에서는 새로운 거래의 하한 그거 이상은 받을 수 있다. 하한이 됩니다. 반면에 하향 시장 즉 불황이 될 때는 과거에 2억에 팔린 물건 불황이 됐으니까 아무리 비싸게 팔아본들 2억 이상 받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과거의 거래 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상한이 된다. 이렇게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같은 방법으로 후퇴와 회복도 비교해 보시면 정반대의 말이 나옴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 같으면 경기순환별 특징을 공부할 때 상향과 하향을 묶어서 반대로 비교하시고요. 회복과 후퇴 묶어서 역시 반대로 비교하신다면 4개 할 거 2개만 알고 계시면 나머지는 반대로 뒤집어주면 되기 때문에 보다 양이 줄어들고 이해가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안정시장이 있는데요. 안정시장은 안정이라는 말 자체가 가격의 변동이 작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정시장은 부동산 고유의 시장, 부동산에만 존재하는 시장이고 가격이 안정되어 있거나 가볍게 올라가는 시장이 안정시장이죠. 그럼 가격 자체가 안정되어 있거나 올라도 가볍게 오르니까 가격의 변동폭이 클까요? 작을까요? 가격의 변동폭이 작겠죠. 이렇게 가격의 변동폭이 작을 때 한자를 쓸 때 고유할 정을 쓰기 때문에 정적 부동산이 거래의 중심이 된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본 수업 들어가서
수업을 진행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테니까 기초 수업은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총론과 경제론까지 수업을 진행했고요. 다음 주에 부동산 시장론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단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